청년의 절박한 목소리를 듣고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서 오늘 이곳을 찾았습니다. 아직은 터만 있는 공사 현장이지만 이곳은 수많은 국민의 미래가 있습니다.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청년과 서민의 꿈,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겠다는 신혼부부의 희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내 집 마련을 뒷받침해주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기다려왔습니다. 아마 그 누구도 의심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 들어서면서 갑자기 모든 것이 뒤집어졌습니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모기지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버렸습니다. 사실상 정권이 대국민 사기 분양을 벌인 것입니다. 공공주택의 토대는 신뢰일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애꿎은 국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약속을 하고 국민이 그 정책을 믿고 청약을 했다면 정부는 그 신뢰에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원래 약속대로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재명 정권은 국민의 삶과 청년의 미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당연히 부동산 정책도 국민을 중심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버스 청년 주택 같은 황당한 정책을 내놓는 것입니다. 국민은 부동산 세금 폭탄으로 눈물을 짓는데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장관에게 기어다니라고 농담을 던지고 자기들끼리 희낙락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국민의 삶에 관심이 없으니 뉴홈 정책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국토부와 국무조정실은 무엇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언제까지 결론을 낼 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해서 바로잡겠습니다. 청약자 여러분께서 조건 변경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이념이 아니라 민생입니다.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이 당연히 그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고 편하게 쉴 수 있는 내 집을 내 힘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실수요자가 필요한 집을 살 수 있도록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안정적인 금융 사다리를 놓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청약자 여러분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챙겨 듣고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데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황과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 창릉 사업 개요입니다. 고양 창릉은 서울 경계 우수 입주에 38,000호 주택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약 3배 규모인 812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LH 70%, GH 20%, GU 10% 분담하여 공동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고양 창릉 신도시는 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서울 문산 고속도로, 자유로, 제2자유로 등 교통 여건이 우수한 사항이며 창릉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공사 진행 중에 있는 GTX-A 창릉 역사 그리고 고양 은평선 개통 시에는 서울 3대 중심 업무지구 20분대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원흥지구, 삼송지구, 지축지구, 향동, 화정 등 기개발지가 다수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음과 망월산 등 자연환경도 우수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보상은 토지가 100% 보상이 완료됐고 조성공사는 전체 5개 공구로 나누어서 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착공하고 있으며 3개 공구는 1공구
2공구, 3공구, 3개 공구는 착공이 완료돼서 보시는 것과 같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4공구, 5공구, 2개 공구도 착공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주택건설공사는 금년 현재까지 전체 7개 블럭이 착공이 돼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약 6,000호 착공이 된 상황입니다. 연말에 비원 블럭 한 1,600호도 착공 예정이 있습니다. 고양창릉 주택건설은 30년까지 LH 시형분 전체 29개 블럭이 되겠는데요. 이 중 24개 블럭 22,000호 착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5개 블럭이 25년 이전에 착공한 블럭이 되겠으며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3개 블럭은 현재 2개 블럭은 착공됐고 말씀드린 대로 비원 블럭은 연말에 착공 예정이 있습니다. 또 녹색으로 되어 있는 블럭은 27년에 착공 계획이 있습니다. LH 시행분 중에 금년부터 30년까지 전체 19개 블럭 18,000호를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서 보이시는 아파트 건설 현장이 지금 이 위치가 되겠고요. 저희는 지금 요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천마을이 되겠습니다. 3개 블럭 천마을이 착공을 해서 빠른 블럭은 27년 12월부터 입주가 시작이 될 예정에 있으며 이에 따라서 저희는 천마을 입주 대비 통합관리 TF를 구성을 해서 유관기관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공급 처리 시설과 기반 시설, 설계 시공에 대한 일제 점검과 동시에 간섭 해소 방안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입주 전까지 공급 처리 시설 기반 설치를 완료할 것이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 운영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또한 버스 노선 변경 및 증차, 대중교통 서비스도 개선을 해 나갈 예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앞에 보이시는 S4블럭 공공주택 건설 추진 현황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건설사업관리 단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앞에 보이는 S4블럭 공공주택건설 추진 건설사업관리 책임기술인입니다. 고양 창릉 1공구 택지 지구 중에 저희 S4블럭은 이 위치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감도는 완성되면은 조감도와 배치도가 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사업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명은 S4블럭 아파트건설공사 6공고이며 세대수는 총 1024호가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58,000제곱미터, 총으로 얘기하면 17,600여 평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144,000제곱미터이며 평수로는 43,600평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지급공사, 관급공사비를 포함해서 총 공사비가 2,800억 원 정도이며 사업기간은 사전 청약 2022년 7월 청약 기간부터 2030년 3월 입주를 목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4블럭의 공사 기간은 26년 금년 3월 말일 착수하였으며 입주 전 29년 11월 13일 날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호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24호이며 시공사는 요진건설 산업이고 도급공사비는 2,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14% 정도이고 용적률은 159%입니다. 공사 규모는 지하 2층에 지상 29층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양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달에 사전 청약 모집 공고가 있었고 최근 6월 30일 날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서 7월 20일부터 29일까지 청약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당첨자는 8월 19일 날 발표 예정이고 입주는 2030년 3월이 되겠습니다. 평형별 세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용 면적 59 타입과 74 타입 그리고 84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타입별로 평형이 분리가 되어서 총 12 타입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대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1024호가 되겠습니다. 이상 앞에 보이시는 S4 블럭에 대해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청약 접수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청약 접수는 다 끝났고요. 전체적인 평균 경쟁률은 60대 1 정도. 10대 1. 그래서 포기를 해도 다른 사람 있으니까 충분하다. 이러니까 청년들 지금 4블록은 가능성의 포기율이 몇 %입니까? 통상적으로 사전 청약 포기율은 단지미들 좀 차이는 있는데 한 20에서 30% 정도. 그러니까요. 30%나 되잖아요. 뭐 경쟁력 그러니까 건설사나 손해볼 일은 없고 청년들하고 좀 서민들과 저거 보고 사전 청약했다가 지금 포기율이 30% 가까이.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정부가 빨리 개척을 해놔. 포기하는 주원이 뭡니까? 그럼 개인별로 뭐 다른 또 이제 집을 구하는 기회도 있었을 거고요. 어차피 지금 한 4년 정도 시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여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전 청약, 본 청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합니다. 개인의 여건이 아니라 내부적 요인이 크고 대출 금리 때문인 게 아닌가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 그런 것들도 다 개인의 어떤 그건 여건에 개인의 따라 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정부의 문제죠. 그걸 개인의 여건이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정부가 잘못하고 정부가 마음대로 조건을 변경하고 정부가 정책을 변경하고 그 변경된 정책 때문에 실제 청약을 할 수 없고 포기하는데 그건 뭐 당신 사정이고 뭐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는 집만 지면 된다. 그럼 집만 지어놓으면 되는 거고 뭐 알아서 들어와라. 그런 인식 자체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경제적인 상황이 제일 큰 것 같아요. 40년 모기지 하면 예를 들면 100만 원씩 들어가던 것이 한 달에 200만 원씩 들어가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300~400만 원 수입자들이 들어와서 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초기대로 정부가 원칙대로 해결했던 대로 해야 됩니다. 오늘 호그 측에서도 참석하셨기 때문에 호그 측에서 아마 그런 부분은 토론회 때 대답이 되지 않을까. 허브에서 누가 오셨어요? 본부장님 어디 계세요? 본부장님 오늘 이게 지금 사전 청약자가 가장 문제로 여기는 게 대출 금리와 만기거든요. 맞습니다. 당초에는 고정금리 1.9 내지 3.0이고 예. 만기가 40년인데 이것을 갑자기 그 당시에 없던 내용이 디딤돌 대출에 따라서 한다라면서 최고 4.5%까지 만기는 30년으로 단축시킨다. 그럼 갑자기 가처분 소득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이걸 빨리 정부가 확정 지어달라는 요구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저도 뭐 사실은 굉장히 소구하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서 있는 위치가 제가 또 사실은 매우 난감한 곤혹스러운 위치에 있습니다. 뭐예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사전 청약자분들의 입장이나 의견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서 기존의 입장에서 약간 물러서서 사전 청약자분들의 의견이나 입장을 포함해서 다각도로 한번 지금 검토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예. 지금 저기 보세요. 아까지 언제까지예요? 참 계약 체결해야 되는데 계약 체결일이 있잖아요. 청약 접수는 본청 끝났고 본청약해야 되는 예. 날짜가 있잖아요. 예. 계약. 청약 발표가 8월 19일부터 네, 당첨자 발표는 8월 19일. 달에 얼마 있고요. 남지 않았는데 예, 그러면 예. 그 전에 예. 계약은 이제 11월 달에 예. 그러니까 그 전에 확정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이 불안정한 상황을 계속 사전 청약자가 감내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제가 이거 사전 청약 당시 공고문을 보니까 4페이지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 고정금리 예. 1.9에서 3.6 이 범위 안에서 변동이 돼야 돼요. 변동되더라도. 예. 그걸 어떻게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거든요. 예. 그 부분을 정부가 신뢰 보호에 따라서 딱 확정 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검토 중이고 저도 계속 그 입장을 사전청약자 분들의 입장을 국토부에 계속 건의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사전 청약자 분들에게 고정금리가 1.9에서 3.0인데 정부 정책이 바뀌면 이 3.0도 다 무시하고 그리고 이 기간도 다 무시하고 조건 완전히 다 처음부터 다 바뀔 수 있습니다. 라고 다 설명해 주셨나요? 그런 설명을 안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기본이잖아 1.9에서 3.0. 그런데 저 밑에다가 조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기본 조건도 다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그러면 조건이 무슨 의미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 정도의 설명을 해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정부 바뀌고 정책 바뀌면 뭐 1.9에서 3.0 뭐 이런 거 무시하고 그다음에 상환하는 기관도 무시하고 완전히 다 바뀔 수 있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설명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예, 1.9에서 3.0 이런 조건이니까 와서 청약하십시오. 이렇게 설명해 놓고 지금 와가지고 저 밑에 안 보이게 사정에 따라서 조건 변경할 수 있고 다 바꿀 것 같으면 기본 조건이 뭐가 필요해요? 이거 정말 우리 저 어디 무슨 계약 체결할 때 저 밑에 약간 뒤에다가 보이지도 않게 저 뒤에 숨겨놓고 사기치는 거하고 똑같죠. 정말 이건 뭐 정부가 대국민 분양 사기친 거라니까요. 그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당첨되고 나서 예약하는 게 한 30% 정도 된다 했잖아요. 사전 청약자가 사전 청약자가 본청약에 본청약에. 신청을 안 한 그렇죠. 그게 과연 고정금리 때문에 그 청약을 안 하는 건지 그것도 한번 그분들한테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그게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예? 그래서 지금 국토부가 그걸 인지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국토부 과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빨리 정책을 그대로 금리를 고정금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빨리 그 방법을 찾아줘요. 30%가 포기했다면 이미 분양 사기쳐서 피해본 분들이 벌써 생긴 겁니다. 그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금리 만기는 지금 검토 중이어서 아마 조만간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달리 그건 해석할 저희들도 여지가 안 했습니다. 없습니다. 국회에서. 그 약속대로 예. 지키면 되죠. 그렇죠.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정부가 할 일은 신뢰 보호를 지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졌으니까 본래 조건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변경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래 약속했던 대로 해달라는 거잖아요. 더 특별한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약속한 대로만 지켜달라. 그것도 정부를 향해서. 정부에서 공공주택을 지으면서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일반 주택 하시는 분 어떻게 했습니까? 행정의 기본은 신뢰보호 원칙 아닙니까? 정부가 어떤 입장을 발표하고 정책을 발표했을 때 그걸 믿고 국민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 반드시 그 신뢰를 지켜주라는 게 신뢰보호 원칙이고 행정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작은 행정처분에서도 그건 당연히 지켜야 되는 원칙인데 국민이 평생 모은 돈으로 내 집 마련하는 그 일에 있어서 그 신뢰보호 원칙을 안 지키고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그 정책을 뒤집어가지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게 만든다. 더군다나 이 공공주택에 있어서 정부가 하면 안 되는 저는 거의 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취소 사유죠. 그렇다면 행정청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청년들은 저 폐버스에서 살라고 하죠. 이거 포기하고 페퍼스에서 산다는 얘기네요. 국토부에 계속 건의해서 조만간에
원하시는 걸로. 그리고 총리 토론회 때 장관께서 사전 청약자들하고 간담회 약속하셨잖아요. 그것도 빨리 좀 지키시라고. 는 사전 청약 당시 안내된 공급 조건과 본 청약 과정에서 변경된 내용으로 피해를 보게 된 입주 예정자들의 의견을 듣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유호원 비대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이재명 정권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으로 피해를 입고 계시는 입주 예정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혼부부 입주 예정자이신 김재근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고향 창릉 S3 사전 청약 당첨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까지 와주신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당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2022년 고향 창릉 S3 사전 청약에 당첨된 당첨자이자 두 아이를 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는 삶에서 가장 괴로운 터널을 지났습니다. 청약 당첨 직후인 2023년 저는 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이 하루아침에 날아갔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당시 제 아내는 홀몸이 아니었고 아내의 뱃속에는 우리 가족의 소중한 둘째가 있었습니다. 전세 사기 사실을 확인한 뒤 아내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태중의 아이와 함께 몇 차례나 위험한 위기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네 식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잃었어도 정부가 사전 청약 공모로 약속해준 전용 모기지가 있지 않나, 본 청약 때 넣을 계약금만 어떻게든 일해서 마련하면 우리 가족 편의실 내 집 한 칸은 마련할 수 있다. 오직 이 믿음 하나, 국가가 공문서로 약속한 신뢰 하나만 붙잡고 저희 가족은 피눈물을 삼키며 하루하루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2026년 현 정부 들어 본 청약이 진행되자 국토부는 당초 약속했던 사전 청약 전용 모기지를 슬그머니 폐지했습니다. 그러고는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치솟은 분양가도 큰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사전 청약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감내해야 했던 지난 4년의 시간입니다. 지위를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느라 신생아 특례 대출이나 신혼부부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마저 모두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전 청약 당첨자 대다수는 일반 디딤돌 대출조차 받을 수 없는 자격이 되었습니다. 현 정부와 국토부가 서민들의 마지막 주거 사다리를 스스로 차버린 셈입니다. 비대위와 사전 청약 당첨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목소리를 높이자 국토부는 전용 모기지 폐지는 유지하되 선심 쓰듯이 디딤돌 대출을 전용 모기지처럼 지원해 주겠다며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30% 시세 차익 환수라는 독소 조항만 변동 없이 고정되어 있고 정작 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조건들은 모두 변동되었습니다. 서민 부담은 증가되고 독소 조항만 고정됐습니다. 이게 나눔형입니까? 독박형 아닙니까? 불과 보름 전인 7월 27일 국민 대토론회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분명 자신의 입으로 기존 약속 이행 의지, 답답함 없는 해결책 마련, 사전 당첨자 직접 간담회 개최를 직접 본인이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11일 국토위 업무보고 현장은 어땠습니까? 국민의힘 김인혜 의원, 정동만 의원, 김미연 의원께서 신뢰보호 원칙을 강조하며 원한 대출 조건을 온전히 보장하라고 강력히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김윤덕 장관은 보름 전 자신의 말을 뒤집으며 고정금리를 한 적 없다라는 기막힌 답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심지어 국가가 공문서로 공고했던 사전 청약 모집 공고문마저 국가의 약속이 아니라 단순한 공문서일 뿐이라며 웃어 넘기기도 했습니다. 국가의 엄중한 약속을 단순한 공문서 따위로 치부하는 장관의 무책임한 태도에 저희 사전 청약자들은 참담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장관이 웃으며 말 한마디로 바꿀 수 있을 만큼 국가가 공문서로 한 약속이 그렇게 가벼운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금리와 대출 기간은 왜 여전히 문서로 확정해주지 않습니까? 전세 사기로 이미
말뿐인 제도에 피눈물을 흘려본 저에게 현 정부 국토부의 문서 없는 구두 약속과 말 바꾸기는 불안감과 공포 그 자체입니다. 언제 또 말이 바뀌고 조건이 뒤바뀔지 몰라 하루하루가 피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당 관계자 여러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현 정부는 국가가 청년 서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이렇게 헌시짝처럼 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바라는 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2022년 모집 공고 당시에 국가가 약속했던 그 전형 모기지 조건 그대로 국토부가 명확한 서면 문서로 즉각 확정하게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전세 사기를 당하고도 국가의 약속 하나 믿고 버텨온 저희 가족에게 현 정부가 또다시 절망을 주지 않도록 오늘 현장에 오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국토부의 확실한 서면 확답을 끌어내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청년 입주 예정자 이석범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홈 선택형 동탄 C14블록 사전청약, 본청약 대표 이석범입니다. 의원분들께 뉴홈 선택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홈 선택형은 주택자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 후 분양 전향형 공공주택입니다.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으로 분양가가 폭등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나눔형과 동일한 전용 모기지와 임대기간 중 저금리 전세대출이 초기에 같이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전용 모기지와 저금리 전세대출 지원은 뉴홈 선택형의 핵심 금융 정책입니다. 임대기간에는 저금리 전세대출을 통해 이자 부담을 낮추고 분양 전환 시에는 전용 모기지를 통해 분양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함으로써 저소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때문에 선택형은 소득이 낮을수록 가산점을 부여해 저소득 서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는 동탄 C14블록 본청약에서 청년 특별공급으로 소득 가산점 만점을 받아 당첨됐습니다. 8월 10일 있었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소개된 동탄의 청년 사례가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가족의 사업 실패로 평생을 빚과 싸우면서도 청약 통장만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10년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청약에 당첨되는 날 온 가족이 모여 기뻐했고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신 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가난한 서민이었던 저에게 선택형 청약 당첨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유일한 꿈이자 탈출구였습니다. 그만큼 더 꼼꼼하게 분석하고 조사했습니다. 청약 신청 전 당시 정부가 홍보하는 정책 자료와 전용 모기지 도입을 확인하고 전용 모기지를 출시할 거라는 LH와 국토부의 공식 서면 답변까지 받은 후에야 안심하고 본 청약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용 모기지의 무기한 출시 연기였습니다. 이미 계약까지 한 상황에서도 국토부에서는 대출 요건을 검토 중이며 연내 발표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답변이 무색하게 저희가 받은 건 전용 모기지 삭제 통보였습니다. 유일한 탈출구는 한순간의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선택형 단지가 있는 구리, 동탄은 본 청약 이후 토어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전용 모기지가 없다면 어떤 시중 대출을 받더라도 LTV 축소, 스트레스 DSR 적용으로 자기 자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자금 마련을 준비하려 해도 대출 가능 상품, 한도, 금리, 실행 가능 여부 아무것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동탄 C14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으로 조성원가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역사상 최고로 높은 감정평가액이 적용되었습니다. 공공주택이나 민간 분양 청약보다 더 높은 택지비가 반영되면서 일반적인 디딤돌 대출의 주택가격 제한을 크게 초과하였습니다. 결국 전용 모기지가 없다면 디딤돌 대출은 실행할 자격조차 되지 못합니다. 선택형은 6년간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스스로 선택하는 제도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첨과 동시에 청약 통장이 사용되고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며 특별 공급으로 청약을 신청한 당첨자는 생애 한 번뿐인 특별 공급 기회를 소진합니다. 6년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하라고 홍보했지만 사실상 당첨 직후 선택지는 사라지게 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이 아니라 집값이 오를수록 분양을 포기하고 퇴거를 할 수밖에 없는 강제 퇴거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동탄 C14 청약자 전원은 엄격한 소득 자산을 뚫고 당첨된 가난한 서민들로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분양가와 디딤돌 대출 금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7월 7일 국토교통부는 보도설명 자료를 통해 사전 청약 당첨자에게 최대 5억 원, LTV 80%, DSR 미적용의 전용 모기지 반영을 발표했고 공급 예정인 나눔형 선택형 입주자 모집 공고에도 위 사항을 반영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자금 부담을 줄여줄 금리, 만기는 여전히 디딤돌 대출 요건을 적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더군다나 정부 정책과 공식 답변을 믿고 작년에 이미 본 청약을 접수하고 계약까지 마친 구리 갈매, 동탄 선택형 본 청약자 당첨자들은 해당조차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7월 7일 이전에 계약까지 마쳤더라도 본 청약자는 전용 모기지를 적용받을 수 없으니 알아서 대출을 찾으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변경 발표 전후가 아닌 기계적인 사전 청약자, 본 청약자 구분은 불합리한 경과 조치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정부의 공식 공고와 정책 자료를 믿고 청약한 기존 당첨자들의 신뢰를 저버린다면 앞으로 어떤 국민이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8월 11일 국교의 업무보고에서 고정금리로 된 자료는 없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봤던 공고와 정책 홍보 자료는 거짓이었습니까? 7월 7일 보도자료 다 집행한다. 이전 정부에서 시작됐지만 그대로 다 하겠다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고정금리로 명시된 약속을 변동금리로 적용하는 게 그대로입니까? 기존 본 청약자에게도 전용 모기지를 약속했으면서 이제 와서 배제하는 게 그대로입니까? 모기지 원화는 단순히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적이 아닙니다. 선택형 분양전환 가격에 상한이 없어 향후 가격이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 입주 후 6년 뒤 분양 전환을 받기 위해서는 생활비를 줄여 저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선택형 당첨자는 사전 청약 당시 홍보된 고정금리를 믿고 저축으로 분양 자금 마련을 계획하여 청약에 참여한 서민입니다. 약속한 전용 모기지가 없다면 높은 이자 부담 때문에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채 강제로 퇴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 하나만을 보고 달려온 가난한 서민들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국민의 신뢰에 대한 올바른 답을 내어주십시오. 국민의힘에서도 정부의 공개 답변이 실제 정책과 집행으로 이어질 때까지 확인하고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의 어려움과 이재명 정권의 국민농락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어서 특위위원님들과 주요 당자분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교원 특위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현장을 보게 되니까 지난주에 정부 고위관직자가 얘기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국민의 0.4%, 제가 기억하기로는 0.4%만 때려잡을 테니 나머지는 안심하라 했는데 진짜 서민들이 때려잡힘을 당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맹인병촉이란 말이 있습니다. 또 눈먼 자가 촛불을 켠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상황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관저 테크를 통해서 대통령은 최근에는 이제 근저당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얻고 여기에 맞서는 서민들은 잔금 열사란 말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특이합니다. 정부의 고위관직자는 공직자는 그 불법 건축물을 세놓고 월세를 또박또박 받아먹고 또 다세대 소유주는 주택 정책을 책임지는 기관의 기관장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상황 같습니다. 뉴홈과 같은 청년이라든가 생애 최초 주택의 공급을 위한 정책들은 선진국에서도 거의 다 마련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소중한 세대들이 미래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어느 선진국에서나 이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더 좋은 조건으로 더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쪽으로 가지 이렇게 어떤 보이지도 않는 글자에 교묘한 말장난 같은 약관을 통해 가지고 무효화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과연 정부가 과연 할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정책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신뢰 확보입니다.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누가 따르겠습니까? 당장 4년 전에 한 사전 청약에 대한 신뢰도 어기고 있고 과거에 미분양 주택을 사면은 혜택을 주겠다. 임대 사업을 하면 혜택을 주겠다. 부부 공동 소유를 하면 혜택을 주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그 혜택을 주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이 전부 다 세금 폭탄 맞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의 신뢰 자체가 거의 바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양 창릉뿐만 아니고 수도권의 뉴홈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뀐 약관으로 인해 가지고 심하면은 월 납입액의 한 40% 정도가 초과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뭐 거의 포기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양 창릉 같은 경우에는
30%가 사전 청약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부가 잘못해서 한 것들을 왜 서민들이 책임져야 하는지 저도 참 답답합니다. 이 원인 중에 하나는 주택도시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을 현 정부는 펑펑 쓰고 나서 모자라게 되니까 서민들 보고 부담하라고 떠넘기고 있습니다. 보통의 사회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쪽 지출을 줄이고 그리고 나서 최고 마지막으로 서민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지을 텐데 이번 정부는 어떻게 된 게 가장 약한 사람부터 두들겨 패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쉽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이런 서민들의 피해 사례를 계속 발굴하고 그래서 정부와 협의해서 개선토록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잘못된 이런 맹인 병촉 상태를 더욱더 많이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양정호 투기위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이렇게 날이 더운 날씨에 지금 보면 여기 옆에 계신 청년들 또 뒤에 계신 그 입주자들 앞으로 이제 입주하실 분들 이제 다 이제 있으신데 그 이분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그 날씨만큼이나 열불이 나서 가만히 참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정부에서는 청년의 분노를 청년 또는 서민의 분노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보고 관련돼 있는 계약사항에 해당되는 거 사전 공지에 있는 내용에 해당되는 걸 쭉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청년들한테 이 더운 날씨에 폐버스에서 살라고 하는 그런 정책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지금 처음에 이제 입주하실 분들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데를 보면 8,018세대입니다. 그리고 8,000세대예요. 8,000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앞으로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거를 대출을 받든 뭘 하든 하다 보면 현재 기준에서 그냥 놓고 보면 무려 부담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증가합니다. 지금 여기 청년 세대들하고 2030 세대들인데 지금 월급 해봐야 300에서 500이나 그 사이가 될 텐데 여기에 또 집에 대한 그 대출 부담이 100만 원 이상씩만 추가로 월마다 부담을 한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맨 처음에 첫 집으로 시작을 해서 할 수 있는 곳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까지 정부가 뒤집는 방식으로 바꾸는 거는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또 더군다나 앞으로 이제 여기서 부부 공동 명의로 해서 그 입주를 하거나 뭐 본 청약을 신청을 하거나 하게 될 텐데 지금 정부가 며칠 전에 발표한 그 정책을 잘 보면 부부간에 공동 명의로 한 거에 대한 또 개별 주택으로 해서 그 부담을 더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그 어젠가요? 오늘자 이렇게 보니까 청년들이 지금 다 주택 청약하셔서 그 신청을 하셨는데 청년 주택 청약 저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청년 주택 청약에 그 저축에 한 거를 그 일정에 보면은 이자를 비과세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18년도에 도입이 돼서 이제 앞으로 이제 2028년도까지 10년 동안 이제 이자에 대한 걸 비과세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올해로 이제 종료를 해서 2년을 당기겠다는 거예요. 아니 청년들한테 그 이자 소득세 몇 억, 10억 얼마 안 되는 것도 다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정부가 찾아가야 되는, 다시 받아가야 되는 이게 좀 말이 될까요? 저는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결국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약속할 때는 뉴홈이고 돈을 더 낼 때 보면은 더 내 홈이 돼 버렸습니다. 이게. 청년들의 꿈은 어떻게 보면 사라지는 꼴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결국 사람들이 생각을 하다 보면 뭔 얘기를 하냐면 정부에는 청년은 없어요. 지금은. 마찬가지로 정책에는 일관성은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거고 경제에는 활력이라고 하는 것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생에 대한 대책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세금에는 자비가 없네요. 세금은 여기저기 다 붙이고서 간단한 이자 소득세 관련돼 있는 것까지 다 가져가게 되고 결국 규제는 앞으로도 더 그렇겠지만 올해 내년 이후까지 보면 규제는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은 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뭐 며칠 전에 갑자기 부동산 정책하더니
그 안에서 또 뭔가를 또 바꾸고 이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말에는 또 책임이 없는 상태고, 약속은 더더군다나 신뢰는 찾아보기 더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 다 놓고 보면 부동산에는 공급이나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이 가장 없는 것이 이 정부에서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청년이 제대로, 진짜 청년이 앞으로 믿고 4년 후가 됐든 5년 후가 됐든 10년 후가 됐든 본인의 하나의 집을 하나 마련을 하기 위해서 지난 10년 동안이나 없는 돈 다 모아서 했던 그런 것에 대한 기대치는, 신뢰는 최소한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처럼 이렇게 그 대출이나 다른 정책으로 바꾸는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다시 원래대로, 원래 약속한 대로 바꾸는 것이 청년을 위해서 또는 2030 세대를 위해서 또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관련되어 있는 특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잡힐 수 있도록 더 힘들게, 더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모든 청년들이 힘이 나도록 그렇게 하는 그 특위 활동을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동만 특위위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동만 의원입니다. 오늘 현장에서 보니까 정말 이재명 정부의 무지한 정책 때문에 피해 입은 부동산 민심이 한계치를 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계곡 정비보다 부동산 가격 잡는 게 더 낫다고 한 그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망언으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이번 뉴홈 사태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고 그동안 부동산 정책을 보던 이재명 정부의 민낯지자 이 평균 이하의 수준입니다. 어제 국토위 업무 보고에서 국토부 장관 고정금리라고 되어 있는 자료가 없고 그렇게 공고한 적도 없다라고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뭐 다 아시다시피 당시 입주자 모집 공고 보면 명확히 1.9%에서 3.0% 고정금리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그런 적 없다고 잡아떼거나 뭐 또 디딤돌 대출보다 우대하는 내용이었다. 이 말장난, 국가가 국민을 바보로 보지 않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개인 간의 약속과 거래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뻔히 증거가 있고 공고가 나와 있는데도 딱 잡아떼고 이렇게 몰사요 일관한다는 것, 무책임을 넘는 국민 우롱입니다. 여기 모이신 피해자분들 분통과 피가 끓는 억울함을 이재명 정부가 사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 오늘 우리 장동익 대표님 나오셨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만한 부동산 대책의 심각성을 느끼고 또 저희들 바로잡고 저희 국토위에서도 끝까지 여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의 또 오늘 소중한 이야기 듣고 끝까지 책임지고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주요 당자분들께서도 참석해 주셨는데요. 최고위원님들 말씀 짧게라도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양자 최고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정부의 정책을 믿고 정말 인생 설계를 했던 내 집 마련이라는 아주 작은 소소한 꿈을 가족들이 함께 꿨던 우리 청년들이 국가의 정책 변경으로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꼼수를 질책을 해야지 꼼수를 악용하는 정부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끝까지 이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혹시 추가로 더 발언하실 분 계실까요? 예, 없으시면 대표님 마무리 말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와서 보셨겠지만 이것은 금융 폭력을 사용한 대국민 분양 사기입니다. 이렇게 대출 조건을 바꾸는 것은 정부의 금융 폭력입니다. 내 집 마련의 계획이 망가지면 우리 국민의 삶 전체가 망가지는 겁니다. 현장을 와서 보니까 우리 청년, 서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의 꿈, 삶 전체가 무너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근저당을 하고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폐버스 청년주택을 이야기하고 정말 분노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도 대통령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정책을 바꿨다는 것이고 지금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를 것입니다. 본인은 근저당을 통해서 10원 한 장까지 다 긁어 모으고 나서 우리 청년과 서민 신혼부부는 이렇게 삶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이 현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장관과 그렇게 희희낙낙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작 국민 앞에 사죄하고 기어 다녀야 될 사람은 대통령 자신인데 이런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장관에게 기어 다니라고 농담을 건네며 희희낙낙하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토위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를 끝까지 챙겨봐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도 끝까지 함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